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변화는 분명 과거의 그것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4차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컴퓨터 기기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또 수많은 변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수십여 년 전부터 연구돼 왔던 인공지능이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당연히 컴퓨터와 로봇이 처리하는 세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즉 미래의 인재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혁신이 온다고 하니 어서 빨리 이 혁신의 물결에 올라타야 할 것 같은 불안감도 듭니다. 시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 변화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변화에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고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도 적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 단계인 3차 산업혁명은 몇 년에 걸쳐 이뤄졌을까요? 3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컴퓨터 시스템의 보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지요. 특수목적의 중대형 컴퓨터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194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차 산업혁명은 짧게 잡으면 40, 50여 년, 길어도 80, 90년의 시간에 걸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 기술적 결과물들이 세상을 바꾸었고 마침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즉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당장 사회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변해 나가리라 생각하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조건이 인공지능이긴 합니다만 꼭 그 한 가지 기술로 미래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롭게 주목받는 것들이 있고 이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필수적 요소들이지요.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통신기술 원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이런 기술적 내용을 함께 알아두신다면 곧 눈앞에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은 시대를 바꾸어 나갈 가장 중요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마다 인공지능과 뇌과학, 로봇, 소재공학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및 스마트시티, 국방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3억 달러를 투자 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은 인간의 생활인 삶, 교육, 안전, 보안, 건강, 일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엄청난 사회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R&D 사업을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채택해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수행할 것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인공지능을 회사 전 분야에 도입하는 분위기이지요.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내 생산성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3월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책임 혁신을 위한 공동체 구성, 기술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영향력 창출이라는 총 4가지 집중 분야를 선정해 회사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대기업들이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의 사운을 걸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통계를 보니 9% 정도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경영 및 개발 과정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모두가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시대의 게임 체인저 일상을 파고드는 인공지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은 단지 스피커의 음성으로 TV, 켜줘라고 명령할 때나 쓰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산업에 있어 인공지능은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술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지 알아볼까요?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통계학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 차세대 인공지능 기법의 특징은 기계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주제를 정해 일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혹은 스스로 굉장한 횟수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시기지요.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먼저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동작 순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탁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런 세탁기는 빨래하기 전 세탁조를 한번 흔들어 보고 진동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강력 모드를, 그 이하면 중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탁기나 청소기 간단한 가전제품은 이런 초보적인 방법으로도 상당히 쓸만한 자동화가 가능했었지요. 개발자의 노력에 따라 이 기술만으로도 대단히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IBM이 개발한 체스 게임용 컴퓨터 딥블루 딥블루는 그 유명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 등과 달리 학습 기능이 전혀 없었지만 러시아의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의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이 시절에는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방식도 1세대 인공지능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체스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와 체스 게임용 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 1997. 그렇다면 최신의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학습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이 과정에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의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정을 들여다보면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종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에 인공신경망을 얹어놓고 학습을 시키는 기술을 흔히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이 기술의 실용화로 인공지능 혁명의 촉발이 더 빠르게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딥러닝의 근간인 인공신경망은 입출력 값이 뉴런의 신경세포체와 유사한 노라는 것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노드가 하는 일은 결국 입력된 신호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값을 함수에 적용해서 출력 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함수란 결국 통계에서 흔히 시그모이드, 세그모이드라 부르는 형태, 즉 전형적인 S자, 곡선 형태인데요. 입력이 들어오면 이 함수에 비교해서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출력값이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면 이것을 다시 비교해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더 똑똑해졌다는 말은 보다 더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 위해 그 기준값을 조정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결국 무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노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인공지능에게 알려주고 그 중간에 수없이 반복해야 했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지적 작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를 컴퓨터 혹은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된 다른 기계 장치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 상당히 쓸모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은 주어진 환경에선 상당히 복잡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규칙을 지켜가며 시행하는 일이라면 상당히 창의적인 판단도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창의력이 떨어지니 우리 인간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야를 한정해 두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창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용 인공지능의 경우 기발한 수를 생각해내는 묘수를 사람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합니다. 즉 인공지능은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기억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판단하고 답을 내거나 시행하는 일, 비교하고 분석하여 답을 내는 일 등에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운영 방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묵묵히 빠르게 처리하는 업무가 적합할 것입니다.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관리직보다는 매뉴얼대로 일을 척척 수동적으로 하면 되는 업무가 되겠지요. 직업군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만 현재 사회를 둘러보면 마트의 판매사원, 물품 배송, 식당의 서빙 등과 같은 파트타이머 업무는 이미 빠르게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꼭 파트타이머 근무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기술을 보면 의외로 전문직의 영역에까지 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선 전문직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의료 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의료 업무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술실의 과정을 총괄 지휘해야 하고
고도의 손재주가 필요한 외과의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렵지만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즉시 답을 내는 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업무는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원리를 사법 분야에 적용해 볼까요? 법률 전문가 중에서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최적의 전략을 짜는 변호사, 범죄 사실을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 업무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지만 변호사와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업무는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검사 등도 과거의 유사한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는 정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활용 기술을 연구계나 산업계 개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의 혁신,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자 중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해 연구효율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비돼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한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 원천 기술로 꼽히는 양자 컴퓨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누구나 써야 하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했고 발명의 방법에서도 혁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활동 전반을 보조하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답을 내려면 우선 똑똑하다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은 대단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능의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까요? 흔히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 응용력 등이 뛰어난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거나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도 똑똑하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거나 다른 사람보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도 분명 계산, 암기 등의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를 판단해서 하지 못하고 사람이 입력한 정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뿐이지요. 즉 똑똑하다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주위 상황에 맞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니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는 계산 능력, 기억력, 암기력 등이 뛰어나면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저 계산과 암기 능력만 뛰어나다면 똑똑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능력이 부족한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가끔 그에 걸맞은 이름일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런 판단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고 똑똑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주위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학습도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똑똑함이 과연 인간과 같은 것인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고하고 계획을 세워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정해진 대로 수행하지요. 과거엔 반드시 사람이 해야만 했던 일을 자동으로 판단해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일을 계획하고 주위 상황에 맞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인간이 없다면 인공지능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 점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인간과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로봇이 어떻게 일을 나눠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직군은 인공지능을 유용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고 지식이나 규칙을 기반으로 판단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해야 하는 직군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사회 규범이나 문화, 법적인 규제 등도 고려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이뤄지겠지요. 인공지능의 이필기계, 육신, 로봇. 누구나 로봇 산업을 말하는 시대, 새 시대의 로봇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보화 혁명 3차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이루며 지구촌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만들어낸 가치들은
어디까지나 PC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 단말기 안에서만 움직여왔지요. 이것만으로도 영상과 소리 등 정보를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까지 제공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정보와 감성을 전달하며 세상의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벽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 즉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로봇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비행기 드론을 포함한 자동화된 기계장치라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왜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엔 대부분 차량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붙어 있습니다. 차량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 운전해서 찾아갈 경로를 보여주지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쓸모가 있으니 누구나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참고해 사람이 직접 해야만 하지요. 즉 자동차라는 현실 속의 물건을 움직이려면 어디까지나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등장해 로봇 기술과 접목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 접목되면서 내비게이션의 경로 찾기 소프트웨어가 한층 더 발전해 이를 인간이 운전할 필요가 없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율주행차의 완전 실용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의미에서도 로봇이 미래 사회의 혁신의 견인차로 각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은 현재까지 개발한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들어가는 과학기술의 종합상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로봇의 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뼈대와 각종 액추에이터 구동장치, 전압관리, 컴퓨터 시스템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주방 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로봇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로봇은 관절만 30-40개가 필요하고, 이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관절 하나마다 1-3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각각의 액추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해 로봇 속에 전자회로 기판만 수십 장이 필요하게 되지요. 여기 연결되는 전선의 숫자는 미처 다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를 판매하던 것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고도의 생산성과 유지보수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수많은 제어 장치를 정밀하게 조종할 소프트웨어 역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장치를 하나로 연결해 일괄 조종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고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하지요. 개발자는 모터 등 액추에이터의 출력, 하중이 걸리는 위치, 각 부품의 무게, 금속의 피로도까지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재료공학이나 기본적인 물리법칙 등도 완전하게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이지요.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잘 제어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하드웨어의 특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고민하기 이전에 로봇 시스템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로봇이 4차 산업혁명의 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미 현재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는 여러 종류의 고성능 로봇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로봇은 공장 등 제한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로봇이 복잡한 현실 사회에서 일을 할 능력이 없으니 로봇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일을 시키는 형태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로봇은 주위 환경을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프로그램된 상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천천히 주위를 판단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고, 혹시 사고를 일으켜도 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가 일으키는 사고는 전선에 브러쉬가 끼어 윙윙거리다 정지하는 정도겠지요. 그러니 로봇 청소기는 현재 돈만 주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기술을 적용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은 안전하다고 해도 고가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겠지요. 힘이 세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로봇일수록 한층 더 고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진정한 서비스 로봇, 즉 사람들이 생활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로봇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공장용,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서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서비스, 로봇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래에 주목받을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고 저마다 자신이 개발한 종류에 대해 독특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정확한 구분법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는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생각합니다만 현실 속 로봇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지요. 사실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큰 기준을 두어 나눠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로봇의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이동형 로봇,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이동형 로봇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동형 로봇은 말 그대로 돌아다니는 로봇입니다. 공공기관 서류 등에는 자율이동체 로봇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많습니다. 바퀴로 땅을 굴러다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봇을 말합니다. 즉, 이 기준으로 구분하면 가정용 로봇 청소기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도 모두 로봇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형 무인 항공기 드론나 바다를 항해하는 무인 선박, 무인 잠수함 등도 이동형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도 없이 그저 돌아다니기만 하는 로봇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동형 로봇은 현재 현실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방향으로 자율이동 로봇을 꼽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동형 로봇의 종류 중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곧 현실로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가 꼽히는데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단히 큰 가치가 생깁니다. 우선 인간을 운전해서 해방해주고 인간이 운전을 함으로 생기는 도로상의 부조리함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제대로만 응용하면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요. 모든 차량이 무선 신호를 주고받으며 교차로를 통과할 순서를 결정하고 조금씩 속도를 조정해 멈추지 않고도 충돌을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신호등이 필요 없게 되겠지요. 이런 자율이동 로봇은 복잡한 배송 시스템에도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통 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무인 배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으로 택배 물품을 집 앞에 내려주는 서비스가 이미 실용화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도심에서 실용화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심 전체를 3차원 입체 지도로 만드는 등의 사전 작업을 거친다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치킨을 배달받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배달 서비스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도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조그마한 차량에서 물품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국내에서도 유명 배달업체에서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드론이 배송용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건 막대한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측량, 지도 제작 등에 쓰이는 것은 물론 환경 감시 등으로도 쓰이고 특수목적의 드론은 교량이나 고층 빌딩 벽에 달라붙어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은 창고 속에서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율이동형 로봇을 물류센터에 도입했다. 자율이동형 로봇 도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회사로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업체인데요. 자율이동 로봇을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키바 시스템즈가 개발한 운송용 로봇 드라이브를 자사의 물류센터에 도입했습니다. 창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도록 만들었죠. 아마존은 드라이브 도입 후 2년 만에 운영 비용의 20%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은 사회 곳곳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올려둔 판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주차를 돕는 자동차 이동 주차 시스템, 공항, 항만 등에서의 수화물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어떤 종류가 등장하게 될까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협동 로봇입니다. 산업 현장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존재 중 하나로 협동 로봇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이 로봇은 팔 하나 혹은 2개 정도가 붙어있는 로봇을 작업용 테이블 위에 고정해 둔 방식입니다. 사람처럼 눈 카메라로 물건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작업용 로봇팔은 과거에도 볼 수 있었던 것이라 막상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산업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은 인공지능이 전혀 없었고 판단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빠르게 휘둘러대는 금속 로봇팔에 사람이 맞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 사람이 들어가면 생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과거의 생산 방법은 작업용 생산, 라인이 움직이면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정확한 크기의 물건이 도착하면 사전에 계획해 놓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산 라인에 고장이 생겨 작업할 물건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로봇팔은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위치에 부품을 가져다 끼우려고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용접을 하려고 하겠지요. 반도체 부품과 같은 것을 만드는 정밀 공정의 공장. 그 중에서 로봇이 일을 하는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실수로 누가 들어가기라도 했다간 막대한 피해가 날 테니까요. 이런 로봇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일을 하고 그 결과물을 밖으로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협동 로봇은 이런 장소에서도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때문이지요. 사람처럼 손을 써서 일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화상 센서, 카메라는 물론 초음파 센서, 힘 센서 등을 고루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혹시 부딪히기라도 하면 자신의 몸을 피해 사람이 받을 충격을 줄여주는 기능도 갖고 있죠. 공장 노동자가 유니버셜 로봇의 산업용 협동 로봇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다. 인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등장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공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밀한 집게 혹은 사람의 손과 비슷한 손가락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작은 부품을 사람처럼 조립할 수 있고 영상 해석 기술을 이용해 여러 개의 부품 중 원하는 것만 골라내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사람보다 능률이 좋아 공장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협동 로봇을 만드는 곳 중 대표적인 것은 유니버셜 로봇 유니버설 로봇으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유명하며 KAIST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 큐보 연구진이 창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협동 로봇이 공장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거나 바에서 바텐더로 일을 하기도 하고 해외에선 피자 굽는 로봇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협동 로봇의 일터는 공장뿐 아니라 소매점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금 살펴볼까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만든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수많은 영화, 만화 등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현실에선 그리 쓸모가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드물게 이벤트 등에 쓰이고는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연구진의 노력, 수억 원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가격 등을 생각하면 믿지는 장사였지요. 실제로 생산성이 있는 작업은 다른 형태의 로봇으로 일을 해도 가능한데 굳이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당시 누군가 원전에 들어가 냉각수, 밸브 등을 잠그고 나왔다면 2차 폭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잔해를 해치고 그 현장에 들어가 사다리로 기어 올라간 다음 각종 밸브를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로봇은 없었습니다. 정찰용으로 개발된 군사용 로봇을 투입해보기는 했는데 내부의 온도와 습도, 방사선량 등을 측정하고 나오는 것에 그쳐야 했지요. 그리고 사고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 둔 건물이나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은 인간형 로봇이 가장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고리를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는 공간을 만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지요. 그렇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로봇 역시 인간형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고 두 손으로 전동 공구를 집어들어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형태가 유일하겠지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미국 국방성 산하방위고등 연구계획국 DARPA윤 2012-2015년 사이 거액의 상금을 걸고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DRC, DARPA Robotics Challenge 란 이름의 로봇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가상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현장을 꾸민 다음 로봇을 들여보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나올 수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지요. 한국에서는 제날로봇 경진대회라고 불리니 대회의 최종 우승자가 한국 KAIST의 휴보 연구진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인간형 로봇 개발자들의 목표는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처럼 걷고 두 팔을 움직이는 등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이후에는 실제 재난 현장에서 나도 사람을 투입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연구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참 더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인간형 로봇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비싼 가격 대비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단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 인간형 로봇도 차츰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 등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의 등장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니다. 기계적인 기술이 완성 단계에 있고 이러한 로봇이 주위 상황을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는 인공지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탐사, 행성 탐사, 재난 상황 투입 등 여러 가지 특수 목적용으로 점점 더 가치를 높여갈 것입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용화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의 출현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로봇이 인간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군이 각광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소방방재, 군부대 등의 관련 장비가 배치되면서 운용 전문 인력, 이른바 로봇 조종사 및 로봇 정비사 직군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는 첨단 기술,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지적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며 그간 쌓아온 수많은 과학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기계장치, 즉 로봇일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핵심 기술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인공지능과 로봇을 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역시 존재하는데요. 무엇 하나 빠짐없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가상의 인물 철수가 영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철수는 약속 날짜를 스마트폰 달력에 입력했다. 그리고 일정에 데이트가 있음 매우 중요라고 써두었다. 데이트 전날 밤, 철수가 잠자리에 들자 침대에 들어있던 센서가 그의 체온과 심장박동, 호흡수 등을 계산해 컴퓨터 속 가사관리 인공지능에게 알려준다. 인공지능은 철수가 숙면할 수 있도록 집안 온도와 습도를 알아서 제어한다. 데이트 전날이니 다음날 피부가 거칠어 보이지 않도록 집안 습도를 평소보다 5% 정도 더 높여주고 온도도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해준다. 당일 아침 자명종 시계에 별도의 알람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데이트 시간 3시간 전에 알람을 울려 철수를 깨운다. 이 시간에 맞춰 침실 조명도 자동으로 밝게 켜진다. 잠에서 깬 철수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냉장고는 가지고 있던 재료의 정보를 보내주고 가사관리 인공지능은 오늘 데이트 점심 약속 장소가 고급 레스토랑인 것을 고려해 한식과 된장국 식단을 추천해 보여준다. 몇 번 화면을 터치하자 반조리 상태로 보관 중인 음식이 금방 조리되어 식탁에 차려진다. 식사를 마친 철수가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드레스룸에 들어서자 오늘 날씨에 맞춰 그동안 인공지능이 파악했던 영희의 취향에 맞는 옷을 추천해서 보여준다. 집에서 나서자 자율주행 택시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철수의 오늘 일정과 약속 장소를 알고 있고 철수가 외출 준비를 무사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가사관리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율주행 택시를 호출한 것이다. 철수는 택시를 타고 영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한다. 철수가 외출을 하자 가사관리 인공지능은 즉시 집의 냉난방 장치를 끄고 조명도 최소로 줄인다. 주인이 없는 집에선 로봇 청소기가 인공지능의 명령을 받아 집을 청소하고 다른 심부름 로봇을 보내 철수가 벗어놓은 옷가지 등을 모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시작한다. 상상력을 더하여 나름대로 구상해본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미래를 생각해 적어본 내용입니다. 마치 미래를 그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처럼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미래의 모습은 이미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침대가 주인이 숙면하는지를 확인하고 슬리퍼는 체중을 잴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순의 집은 컴퓨터 장치는 물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에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Internet of Things 이라고 합니다.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죠. 은 결국 주변의 다양한 유형, 무형의 사물이 모두 동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고 사물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라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침대나 소파 같은 전혀 컴퓨터와 상관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일까요? 이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센서를 이용합니다. 별도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들어온 전파에 반응해 동작하는 센서를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RFID라고 하는 교통카드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비슷합니다.
미래에는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지요. 꼭 필요하다면 선이 없이도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작은 센서의 가격은 사실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용 액세서리 등으로 나온 RFID 칩의 가격은 비싸도 몇만 원, 싼 것은 몇천 원짜리도 있죠. 사실원가만 계산하면 몇백 원도 하지 않습니다. IoT 기술이 더 실용화된다면 이런 칩의 가격은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종류도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올 테니 전파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잴 수 있는 센서, 습도를 잴 수 있는 센서 등 각종 에어듀용 칩들이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칩은 정해진 신호를 감지하기만 하고 그 정보를 주위에 있는 컴퓨터로 보내면 인공지능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이지요. 물론 기술이 가정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공장, 농장 등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위 환경을 통합해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물과 사물 간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람-사물 정보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해 끊임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센서,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통신 규약,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용자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편리성과 보안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법 복잡해집니다. 먼저 인터넷에 연결되는 물건이 어떤 것이고 우리 집에서 쓰는 물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사물신원 확인 기능, 물건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칩셋을 활성화시키는 감각, 부여, 인공지능이나 주인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게 만드는 컨트롤 기능 등이 필요합니다. AI를 사용하려면 수많은 기계 장치가 인터넷 단말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인터넷 주소를 관리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차세대 인터넷, IPv6 등이 시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사물들이 취합한 정보를 컴퓨터 장비로 모아보내는 통신 프로토콜 규약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용으로는 현재 MQTT라는 프로토콜을 쓴다고 하더군요. 다양한 사물을 제어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인공지능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도 있겠지요. 외부에 낯선 사람이 우리 집 사물 인터넷망을 해킹할 경우에 대비한 보안 기술도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센서 기술이지요. 각종 기계장치나 사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디지털 신호로 바꿔 인공지능이 축적, 분석하도록 하여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따르면 세계 센서 시장은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에어드와 비슷한 원리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도로를 다니는 자율주행차를 움직이고 신호등을 살피고 사고가 난 곳에 빠르게 경찰을 보내고 생활 쓰레기를 치우고 도시 전체의 조명을 조정하고 하늘을 감시하는 드론을 조종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시기지요. 이런 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2100년이 지나면 아마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 인구일수록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잘 갖춰진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VR 가상현실 및 AR 증강현실 기술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VR은 말 그대로 가상의 영상이지요.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AR과 VR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AR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AR 증강현실을 반영한 사례 중 성공적으로 손꼽히는 게임 포켓몬고, 쉽게 말해 VR은 앞이 가려진 안대처럼 생긴 헤드셋을 써야 하는 반면 AR의 경우 투명한 특수 안경을 사용하고 그 안경알 위에 다른 정보를 투사해 겹쳐 보여줍니다. 거리를 바라보면 우회전을 해야 할 교차로 앞에 화살표를 그려서 보여주는 형태의 기술이지요. 이 두 가지 기술은 미래 영상산업의 발전 방향, 그리고 미래 산업 및 군사 분야의 정보 전달 수단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기존의 영화와 달리 VR 영상물은 1인칭 시점에서 고개를 돌리면 주변 풍경이 그대로 바뀌어 보입니다. 현장감이 전혀 다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AR 역시 군사,
산업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는데 활용할 수 있어 대단히 큰 실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VR과 AR은 최고의 시청각 자료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게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상현실과 현실을 넘나들며 자유로운 행동과 오감을 통해 소통하는 미래 컴퓨팅 환경 기술로 광범위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수술과 해부 연습용으로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해서 만든 혼합현실 MR Mixed Reality 기술 이곳에 다시 현실 세계를 융합시킨 확장현실 XR 기술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기술은 모두 VR과 AR, 이 두 가지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블록체인은 미래형 암호화 기술로 꼽을 수 있는데요. 보통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기술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모든 암호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킹을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형 보안 기술로 크게 각광받고 있지요. 금융거래뿐 아니라 원격 제어가 가능한 로봇 등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통제하는 기술, 가정용 보안 장치의 안전성 검증, 군사용 장비의 안전성 확보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보안 프로그램 내부에는 블록이라고 부르는 정보 저장 영역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명세가 담깁니다. 장부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금융거래라면 지정한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이 거리를 다니는 자율주행차라면 운행 기록이 담기겠지요. 그리고 이런 블록의 정보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다음 신뢰를 획득해야 거래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쁜 마음을 먹은 해커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이 자동차 한 대를 해킹했다고 끝나지 않지요. 자동차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은 운행 전 저장된 블록을 확인하고 같은 모델의 자동차 1만 대라고 가정합시다. 의 모든 블록과 순식간에 비교를 끝냅니다. 그리고 정보가 달라진 블록이 있다면 해킹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지요. 만약 해커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통장을 해킹하려고 한다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가입자 전원을 동시에 해킹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 블록은 중앙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나누어 저장하고 있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산 저장 방식을 Peer-to-Peer 네트워크라고 하지요. 개인 간 거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경우 특정 관리자나 주인이 없이 PEP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가정용 기술의 보안을 높이고 싶다면 집안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기기를 하나의 블록체인군으로 묶으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전자화폐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비트코인일 텐데요. 이 기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생긴 지 5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세계 100대 화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는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누군가 해킹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의료기술은 사실 생명과학과 기계공학, 광학, 분석학 등 다양한 현대 과학기술의 총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의사의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검진 프로그램의 실용화가 되면 의료진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IBM사가 개발한 닥터와슨이 유명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등장하며 의사가 일자리를 잃을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를 기본적으로 진찰하고 기본적인 처치를 하려면 인간 의료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안해 의사의 판단을 돕게 되지요. 이런 기술을 응용하면 앞으로는 영상 판독, 조직 검사 결과 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의사가 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역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사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술들이 있는데 바로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인터페이스란 본래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기기나 프로그램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사람이 컴퓨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시나요? 스마트폰 대중화의 물꼬를 튼 애플의 아이폰이 시판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기존의 휴대용 컴퓨터 단말 장치와 달리 화면을 직접 손으로 터치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그 이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작은 키보드가 붙어 있고 화면도 작아 사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애플은 이런 문제를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로 해결한 셈이지요. 기존의 인터페이스 기술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기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원되는 PC 또는 휴대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 즉 키보드나 모니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음성 및 화상 인식, 터치스크린 등이 인간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개발되어 가전제품 및 휴대폰 등에 적용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인간 오감을 적극 활용한 입출력 기술들은 더욱 각광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이런 인터페이스 기술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여전히 쓰이겠지만 사람이 일일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 사람의 몸 동작으로 지시를 내리는 제스처 인식 기술, 표정 인식 기술, 눈동자 추적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물론 게임, 군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혁신의 기반 통신기술에 주목하라. 지금부터 짚어보고 싶은 건 통신기술입니다. 위의 다양한 미래 기술들은 사실상 통신기술이라는 기반 위에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통신기술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사실 위에서 나왔던 철수의 집과 같은 것을 만들려고만 생각해도 우리가 가진 통신기술은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친구의 집이나 업무상 함께 일하는 사람의 사무실에 갔을 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 했는데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네트워크를 검색해서 연결하려고 하고 비밀번호가 지워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의 와이파이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합니다. 저는 외근이 잦은 편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마트폰이 엉뚱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들어 다급한 상황에 인터넷을 쓰려다 짜증이 나는 상황을 겪고는 합니다.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이 정도인데 집 안에 있는 수많은 기계장치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하던 기능이 시행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는 기본적으로 통신기술을 사용합니다. 통신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정보통신혁명에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컴퓨터끼리 연결하려면 인터넷 회신을 사용하고 복잡한 선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무선 인터넷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작은 칩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연결하는 블루투스나 지그비 같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적외선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정말 다양한 통신 기술이 나와 있죠. 와이파이 한 가지만 해도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는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철수의 집을 현실에 만들고 싶은 과학기술자들은 이미 나와 있는 통신기술을 개선해 성능을 높이는 한편 또 다른 새로운 통신기술을 개발해 접속 안정성과 빠른 통신 속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신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더 높은 수준에서 끌어올리는 일은 혁신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통신의 근간이 되는 광통신망 속도를 높이는 일, 훨씬 더 속도가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등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예로 들고 싶은 것은 5G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5G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지요. 5G를 놓고 주위 사람들이 기존의 4세대 LTE로도 충분하다. 통신 가격만 비싸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을 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LTE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통신 속도의 변화는 대단히 큰 혁신을 가지고 옵니다. 세계적으로도 LTE의 20배 이상 속도가 가능한 5G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가 성공한 것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이 닦였다는 평가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지요. 5G 또는 그 이후 세대의 초고속 이동통신은 사실상 4차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산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통신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지만
일정 이상의 속도를 넘어서면서 가능해지는 서비스가 있는 법이고 그 물꼬를 튼 것이 오지인 셈입니다. 이런 초고속 통신은 통신 속도 자체가 빠르다는 점도 있지만 연결된 기계장치의 명령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초저지 연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기도 합니다. 기존 4세대 이동통신 LTE의 지연 시간이 10-20m에 달했다면 오지의 지연 시간은 1m에 불과하니 응답 속도가 무려 10배에서 20배나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일체의 멈칫거림 없이 즉시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지의 등장을 스마트폰의 통신 속도 증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지의 등장은 사회 기반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도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럼 오지가 도입되면서 도대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가장 먼저 큰 폭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이동형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오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빠른 속도로 교통통제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과도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IoT 기술을 교통에 적용하는 셈이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할 때 지연 시간이 거의 없어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선명한 영상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지요. 필요하다면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아주 먼 곳의 현재 상황을 VR 장비를 통해 마치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고속 통신 기술이 기반이 되어준다면 이처럼 이동형 로봇을 스마트폰이나 제스처 인식 장치, 음성 인식 장치 등으로 제어하기도 손쉬워집니다. 또한 이동형 로봇뿐 아니라 건설, 산업, 군사용 로봇 등도 먼 거리에서 로봇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조종하려는 로봇이 세계 어디에 있든 큰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선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테니까요. 2019년 두산인프라코어는 독일 뮌헨이 있는 건설 기계를 한국에서 오지 기술로 연결해 눈앞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원격으로 움직여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무려 8,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건설 장비도 손가락과 버튼만으로 원격 조종하는 시대가 온 셈입니다. 이런 기능을 재난 구조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테러 현장에서의 폭발물원 격제어나 재난 현장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장비나 인간형 로봇 등의 장비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면 인명 구조 및 수색 작업도 한결 안전하고 손쉬워지겠지요. 이런 개념은 스마트 시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도입됩니다. 오지가 도입되면서 집안 전체, 사무 공간, 공장,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마치 하나의 기계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으로 불리는 모든 혁신의 근간에 오지와 사물 인터넷, 이 깔려 있는 셈이지요. 오지망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숫자가 1km당 100만 개에 달합니다. 오지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인 초연결성을 10분 활용할 수 있기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의료 분야에선 초고속 통신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른바 원격 의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격으로 수술 및 치료를 하지 않았던 건 통신이 불안정하고 원거리의 수술 로봇을 조종하면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험적이지만 이런 일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글로벌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MWC 현장에서 스페인 의사들은 오지 통신망을 통해 5km 떨어진 병원 의사들과 협업하여 원격 수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먼 거리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물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의사가 원격으로 돕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대형 병원들은 오지 기반으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오지가 도입된 것만으로 기존의 의료 시스템 혁신이 일어난 것이죠. 해외 병원에서는 병원 내 의료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혁신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오지 병원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흔히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다양한 혁신이 가능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한 가지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촉발을 생각하는 것은 다소 편협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존재한다고 해도 안전하고 신뢰성 높게 움직이는 로봇이 없다면 인공지능은 모니터, 속 정보 처리 도구에 그칠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현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면 로봇 기술은 필수이지요. 통신 기능은 어떨까요? 정보통신기는 예외 없이 컴퓨터와 같은 원리로 움직이며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연산을 할 때는 내부에서 전류의 이동에 따라 0과 1을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통신 기능을 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CPU와 기억 장치 RAM, 저장 장치 HDD나 SSD 등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사실 모두 통신이라는 점. 그리고 컴퓨터 속 인공지능이 다른 여러 가지 로봇 및 카메라, 센서 등과 연결되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신 기능입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 현대의 문명은 통신기술이라는 기반 위에 쌓여진 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일어나는 기술혁명은 모두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면 조금 편합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계장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계 간의 융합이 일어나 제각각 기능하던 수많은 장치들이 하나로 모이고 도심 속 집들이 저마다 연결되어 새로운 도시의 기능을 만들고 있죠. 이런 융합의 시대에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며 여러 가지 기술들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고 또 일부 변화의 모습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혁신이 결국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통신기술이 만드는 융합의 기술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은 쉽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